여러분, 이번 강의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앞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이었는데 이번 내용은 행동주의와 인지이론 그리고 인본주의 내용이 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거죠, 그렇죠? 우선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그렇죠? 심리학자가 이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학자마다, 그렇죠? 의과대학 공부해가지고 개업할 때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나오는 것처럼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전공 분야가 다릅니다. 기초는 똑같이 배우지만. 그래서 입장이 무척 다른 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 분석을 공부했죠. 그죠? 정신 분석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은 정신 역동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역동, 그죠? 역동. 다이나믹하다는 얘기죠. 그죠? 인간의 무의식이, 정신 분석하고 정신 역동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이나믹하다. 인간의 본능이 꿈틀대는데 그걸 통제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다이나믹한 게 일어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우리 꿈, 밤마다 꾸는 꿈, 또 나의 불안, 뭐 이런 것들, 그죠? 여기 다 나도 모르게 뭔가 내 본능 축적, 뭐 소망, 열등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사전학습은 뭐예요? 이 합리적인 생각의 그런 기준이 되는 거.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논리가 맞아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이 돼야 되겠죠. 실용성. 근데 합리적인 생각은 경직돼 있지 않죠. 융통성이 있죠. 그죠? 4번이 답이죠. 그죠? 융통성이 있다. 그 내용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뒤에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인데요. 눈에 안 보이는 무의식을 이제 정신분석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정신분석은 1980년대 이론이었고, 1800년대죠, 그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1800년대 후반 이론이고, 이게 1930, 40년대에 미국에서 산업혁명 붐이 불면서 인간을 이제는 뭐예요? 이해하는 그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무의식이 있는지를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너무 애매하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초기에는 주로 인간의 그 행동에만 엄격하게 그 제한을 둬가지고 사람의 심리 상태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우울하다, 열등감이 있다. 그거를 그 사람의 뭐 무의식까지 들추지 않아도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쵸? 우울한 사람을 상담해보면 어때 벌써? 선생님이 안 쳐다보죠. 쭉 쳐져가지고 우울한 사람 상담하기 정말 힘듭니다. 맥이 빠져요. 반응을 안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불안한 사람들 어때요? 손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보이죠. 그죠?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사람의 심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보이는 행동으로 설명하면 되지 왜 뭐 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라는 환자를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일치가 적겠죠, 의사들끼리. 왜냐하면 그 무의식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꿈 얘기만 듣더라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전문가들 의견이 다양하고 공통점이 드무른 게 그 신뢰도 타당도가 낮죠, 그죠? 근데 행동주의는 행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일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왓슨이라고 하는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 초기의 개척자는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 활동은 정의를 할 수가 없다. 눈에 안 보이고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 무게를 다룰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심리학은 앞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심리검사가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행동만을 다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행동주의는 무척 뭐 눈에 안 보이는 꿈 같은 건 아주 엄격히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스키너 같은 행동주의자도 엄격한 행동주의적인 적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극을 받은 반응하는 존재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왜 공부하세요? 학기 말에 열심히 하면은 어때요? 그죠? A학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스키너는 인간은 자극받으면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연구할 때, 그죠? 우리가 행동의 자연 법칙,
어떻게 해야지만 더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할까? 칭찬해줘야 될까? 뭐 이렇게 법칙을 연구하게 된다는 거. 자극반응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무엇이냐. 부부싸움을 한다. 직장에서 상사가 안 좋다.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이제 그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좀 좋은 반응은 보상을 줘갖고 더 하게 만들고, 나쁜 반응은 처벌을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변화를 줘가지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 행동주의는 환경 조건이 바뀌면은 어때요? 환경 조건이 바뀌면은, 예, 잠시만요. 인간의 행동이 변한다. 이래가지고 특히 학습 이론에 많이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네. 행동주의 이론자들은 초기에 이제 행동을 많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울증 치료 같은 걸 할 때 정신분석학자들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자유연상법을 쓴다 그랬죠. 그죠? 어떤 꿈을 꾸셨는지 또는 어떤 생각이 나는지. 주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실, 잃어버린 거. 엄마가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막, 애기들, 중에 또 보채는 애들 있죠. 뭐 이런 거. 또 과거에 후회하는 거. 붙잡고 살고 있는데 우울하죠. 행동주의자들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고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울증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먹고 자는 게 벌써 다르죠. 많이 자는 우울증 환자가 있고, 못 자는 환자가 있고, 많이 먹는 우울증 환자가 있고, 안 먹는 환자가 있죠. 이렇게, 그죠? 학생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저는 우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잠 많이 잤거든요. 물어보면은 새벽 2시에 자가지고, 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 학교로 못 갔어요. 이렇게. 우울하니까, 우울한 사람은 뭐 일어나기가 싫죠. 살기 싫으니까 일어나기도 싫은 거. 그래서 그게 수면 패턴이나, 먹는 거에 영향을 준다. 치료할 때도 이거 적죠. 그죠? 스케줄 정해줍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밥 먹었고, 뭐 이런 거 다 적어오게 하는 거. 쭉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동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예. 행동주의자들은 그 기본적인 가정이 뭐죠? 정신분석의 가정은 뭐였죠? 인간의 모든 행동에 원인이 있다. 무의식적인 거. 근데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은 언젠가 습득 배운 거다. 변화되는 과정을 밝혀서 그 법칙과 질서를,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자극과 반응을 밝혀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찾아왔을 때, 또 여러분들이 직원이나 동료를 좀 바꾸고 싶다. 나를 바꾸고 싶다 할 때 수정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직장이라면 주로 이제 승진 같은 거죠. 뭐 게으른 직원 뭐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그 행동을 통제할 것이냐. 평가를 매겨가지고 뭐 이렇게 반영하는 거. 그래서 부적응적인 행동, 그게 우울증이 됐든 회사에 지각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부적응적인 성격이든 간에 행동주의자들은 무의식에서 해답을 찾은 게 아니고 학습을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매번 지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계발을 돌려놔도 그거에 맞춰갖고 또 나가고. 물론 천성이 느린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미루는 거. 미룸으로써 얻은 게 있겠죠 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성격이라는 거는 적합한 반응을 학습을 못했다. 신경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죠? 이 학습을 잘못한 거다. 왜 자꾸만 지나간 거에 집착을 하는가? 그죠? 떠나간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그 역사, 조건화의 역사.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꾸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뭐 이런 거. 역사 히스토리를 쭉 살펴본 다음에 새로운 치료와 행동 변화하는데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뭐 정신분석같이 저변에 깔린 걸 문제 삼기보다는 이 사람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뭐냐? 지각하는 거다. 이래갖고 직접 작업을 개시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각하지 않은, 유치원처럼 해야 돼, 유치원 아이들처럼. 그냥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죠? 달력 30일간을 이렇게 포도송이로 그려가지고, 그죠? 신입사원, 지각한 날은 빨간색, 이렇게, 그죠? 아니, 지각한 날은, 아이고, 안 움직이네요. 예, 이렇게, 빨간색. 제 시간에 온 날은, 그죠? 파란색, 이래갖고, 눈에 보이게. 이게 바로 행동치료가 유치원에도 들어가고 중학교에도 들어가고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 말로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가지고, 행동치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치료 목표를 세워서 처치와 평가가 가능하다. 과학적인 원리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료와는 많이 분리가 되고 특히 학교 장면에서
많이 바른생활 지도에 활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주의가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기 때문에 학습 심리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을 자꾸자꾸 해서 비교적 안 변하는 영속적인 행동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구구단 한 번 외우면, 자동차 운전 한 번 하면, 피아노 한 번 배우면 웬만해서 안 잃어버리죠. 그죠? 제가 피아노 몇 년 만에 다시 쳐도 똑같이 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를 학습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학습의 원리 중에서 연합학습. 연합학습은 뭐예요? 근접.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짝을 지어서 학습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 원리를 그 다음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의 첫 번째가 이제 그 연합학습이 학습에 깔리는 심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런 학습을 다른 말로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조건을 배운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2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2 곱하기 2는 4다 하면서 이 조건을 배우는 걸 학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인간의 행동을 고칠 때도 조건 형성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발견한 거를 처음이라고 해서 그 클래식이라는 말을 붙여서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전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두 번째로 조작적인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조건 형성을 만약에 영어로 쓰신다면 이제 컨디셔닝이라고도 쓰는데, 거기서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심리학자가 아닌 러시아의 생리학자가 우연히 그 강아지, 그죠? 우리의 그 침이 분비되는 거, 마시는 것보다 침이 나오죠, 입에서, 그죠? 그 침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사람을 갖고 못하니까 강아지를 데려다가 연구실에서 강아지의 침 분비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강아지도 밥을 먹고 선생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선생님이 식사를 마치고 오니까 분명히 점심시간 되기 전에 이 침 분비 실험의 그 절차를 막 그래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도록, 그러니까 침이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어떤 그 빨대 같은 대령을 통해 가지고 양을 측정하게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었는데, 그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강아지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강아지가 선생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러 날을 같이 있다 보니까, 파블로브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 생리학자가 선생님이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식사하러 가기 전에 강아지에게 고기 반찬,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침이 나오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고기 반찬을 가지고 오면은 강아지가 무조건 침이 나오죠. 여러분들마다 맛있는 뭐 있어요? 육개장, 카레라이스, 냄새만 맡아도 침이 나오는 거죠, 무조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강아지가 이제는 선생님이 밥그릇만 집어도 침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고기 반찬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학교 급식을 먹는데, 저희 때만 해도 4교시 끝날 때가 되면 벌써 밑에서 도시락 만지고 있죠. 엄마가 오늘 소세지 싸줬는데 뭐 이렇게 먹고 싶어서, 그렇죠? 침이 막 고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그 밥그릇만 봐도 침을 흘리는 거. 근데 밥그릇은 뭐예요? 조건 자극이에요. 고기처럼 무조건 침 나오게 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침 나오게 자극을 주는 건 무조건 자극이고, 그다음에 고기를 담았기 때문에 침 나오게 하는 그 밥그릇은 조건 자극입니다. 여기서 파블로 씨가 머리가 좋아서 그거를 밥을 주기 전에 땡땡 하고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종소리 나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더니 나중에는 반드시 종소리가 나고 밥을 주니까 땡땡만 해도 이제는 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조건 자극을, 그죠? 밥그릇에서 종소리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종소리 듣고 침 나오는 거는 뭐예요? 아무래도 고기 보고 침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양이 적겠죠.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아지 지능이 따라잡는 한도 내에서 나중에는 종소리 들리기 전에 빨간 불빛을 깜빡깜빡 보여주고, 이렇게 빨간 불빛을.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반짝반짝 한 다음에 종소리가 나고 밥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불빛만 봐도 침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중성자극, 종소리, 빨간 불빛, 아무렇지도 않은 중성자극인데, 이게 다른 자극과 고기 반찬과 자꾸 연합이 짝지어줌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됐다, 이런 거. 그죠? 동생을 때릴 때 내버려 두시면 버릇이 안 고쳐지죠, 그죠? 그거를 동생을 때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0.5초 이내로 빨리, 그죠? 꾸중. 똑같이 때리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봐야죠. 들어보고서 어쨌든 동생이 잘못했지만 때리는 건 안 좋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짝짓기가 된 거죠. 근데 동생이 때린 건 아침인데 동생을 때리고 아침인데 아빠 퇴근하고 올 때 아빠 하고 나가니까 그때서 엄마가 얘가 오늘 동생을 때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건 아주 안 좋은 짝짓기죠. 그죠? 엄마한테 치사하다 그러겠죠. 그죠? 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비슷한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거. 짝짓기가 된 거죠. 이런 것도 인간의 공포, 두려움도 사실은 그죠? 처음부터 소뚜껑이 무서웠던 게 아니고 자라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인간의 감정도 조건 형성으로 봤다는 거. 굉장히 그 독특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발견으로 파블로 씨가 그죠? 아마 노벨상을 받겠죠. 굉장한 상을 받는데 이 심리학의 발견은 오히려 심리학자가 아니라 일반인 또는 그런 주변에 색다른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획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조건이 만들어진 건데 그 조건 형성의 원리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그 짝짓기. 고전적인 조건 형성은 짝짓기. 그죠? 종소리가 나오고 반찬이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짝짓기라는 것도 학습의 하나이고. 그러니까 그런 고전적인 조건 형성의 짝짓기는 또 그런 게 있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4교시 끝날 때 종소리가 4교시가 달랐어요. 그 핸델인가 쇼팽인가의 그런 클래식 음악인데요. 그 시계라고 그래요. 시계. 개종시계. 추가 있는 게 시계. 그래서 그 4교시 종소리는 그 개종시계 추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음악이 나와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은 딱 입에서 침이 고이고 밥 생각이 나고 약간 졸렸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교 가서 미팅을 하다 남자친구랑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음악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있으니까. 그래서 뭐랑 짝지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짝짓기다. 이렇게 짝지은 거. 도시락과 침이 나오는 거 뭐 이렇게. 근데 인간의 학습이 이렇게 짝짓는 것만 가지고는 학습이 안 일어나겠죠. 우연히 짝짓는 것만 가지고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짝짓기를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일단 원하는 반응을 하면은 그때마다 체계적으로 그 행동에만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는 거. 돌고래가 왜 쇼를 하겠어요? 돌고래가 어쩌다 뛰었는데 사육사가 맛있는 고등어를 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예요? 앞에서 하는 그런 짝짓기가 아니고, 원하는 반응을 했을 때, 조금 더 능동적인 학습이죠. 보상을 주는 거. 그래서 그 반응이 다시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도록 그래서 보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버릇 어떻게 나쁘게 됐을까? 엄마가 조건 형성, 학습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안 되면 절대 안 되를 지키셔야 되는데 엄마가 끌려다니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백화점 쇼핑 가서 오늘 10,000원짜리 세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9층에서 엄마가 막 1시간 남겨두고 막 올라가셨는데 지금 백화점 세일 그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 이게 막대기 사탕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엄마 저거 사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는 1시간 동안 물건 사야 되는데. 근데 백화점은 어때요? 사탕 사려면 지하까지 내려가야죠. 그죠? 근데 아이가 막 떼굴떼굴 부르니까 엄마가 창피해서 그냥 쇼핑을 포기하고 갈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타까워하죠. 참 아이가 대단하다. 성격이. 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성격도 있겠지만 엄마가 어떻게 키웠을까. 짝짓기 잘못한 거죠.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지키셨으면은. 근데 엄마가 그죠? 아니 옆집에는 똑같이 학원 다니고 걔는 90점 만에 너는 왜 70점밖에 못 맞냐. 앞으로 80점 맞으면 엄마가 에버랜드 데려갈게. 지키셔야 됩니다. 80점 맞아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날 하필 엄마 그날 동창 개 모임인데 어떡하냐. 다음에 가자. 엄마가 약속 어기면 어때요?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아이들도 그죠? 막 들쑥날쑥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 이론 봐도 뭐 밤에 꾸는 꿈 같은 걸 정신분석으로 봐야 되지만 학습 행동 심리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실 때 우리가 왜 이걸 아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직장의 심리학이든 또는 보통 일반인의 개인 심리학이든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죠? 내가 진짜 과장이 돼갖고 조금 이제 뭐 차장, 부장 승진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아예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정신분석에서 뭐가 있다고 볼까? 아니면 행동을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볼 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심리의 그런 과정에서 그 조작적인 조건 형성은 뭐예요?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강화를 받기, 보너스 받기에 앞서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 고래는 뛰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이들은 공부를 위해서 좀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환경에 대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효과를 유발해야지만 상을 주겠죠. 그죠? 여러분들 학점에 대해서 A학점, B학점 줘야지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단순한 행동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상장을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학습됐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 처음부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일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죠? 어린아이일수록 보상을 빨리빨리 주고 칭찬에 머리 쓰다듬어 주고 어른들은 뭐예요? 적어도 한 학기 기다려서 학점을 유보하지만 6개월을 버티면서 내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끈기를 한 거. 그죠? 근데 학점을 여러분들 6개월 공부했는데 1년 뒤에 줘보세요. 포기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직장 아랫사람들 불릴 때 어떤 보너스를 주고 어떤 시기에 줄까 뭐 이런 거. 미국에서 연금 많이 하죠. 똑같이 한 달에 300만 원 줄 바에야 월급을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월급 받을 때쯤 되면은 열심히 하다가 월급 받고 나면 조금 괜히 아픈 것 같고 막 쉬고 싶고 그렇죠. 대학생들 과외할 때 아르바이트도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300만 원 주되 한 달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벽돌 찍는 직공이면은 100개만 찍으면 무조건 300만 원 주겠다. 30일 동안 하루에 30개씩 찍는 사람도 있을 테고 15일 만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스피드가 있게 하겠죠. 직장에서 일의 종류에 따라 사람에 따라 월급식으로 줄 거냐 빨리 마치면 빨리 쉬게 해줄 거냐 그런 그죠? 행동주의 이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형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형. 행동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shape, 모양을 잡아 나간다. 원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반응에 근접하면은 자꾸 강화, 보너스를 줘가지고 반응을 하게 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재활치료에도 쓰이죠. 여러분들 갑자기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됐다고 해보세요. 휠체어만 봐도 막 눈물이 나오겠죠. 내가 어쩌다가 막 이렇게 나머지 인생을. 근데 어떻게 해요? 퇴원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휠체어만 쳐다봐도 막 이렇게 그죠? 힘을 돋궈주고 나 혼자 탔을 때 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신과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더더욱 활용할 거리가 많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습 심리에서 이제 강화, 자꾸 보너스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강화물이 중요한 것은 옳은 행동을 더하게 하고 옳지 않은 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이 바람직한 뭐 돈이라든지 월급을 높여준다든지 뭐 메달을 준다든지 금메달 이러면은 적절한 수행을 받는 사람이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강화물에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정적 강화물은 뭐냐면은 즐거운 걸 줘서 공부할 때 떡볶이를 만들어줘서 그 반응을 더 확률을 높여주는 거.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다가 시시하게 뭐 떡볶이 먹으려고 공부하는 줄 알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떡볶이 해주기보다는 공부할 때 불쾌한 걸 없애주는 거. 뭐예요? 엄마 잔소리 없애주는 거. 어떤 아이들은 성격 검사하면 알겠지만 먹는 거보다는 엄마 잔소리 이래가 더 싫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처벌은 뭐예요? 당장 따끔하게 혼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죠?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강화물은 전공자들 많이 틀리는 내용인데요.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공통점은 뭐예요? 반응을 올라가게 합니다. 더 하게 하는데 다만 차이점이 뭐죠? 쉽게 예를 들면은 정말 요즘에 남자들 폭탄주에다 섞어 마시고 막 심하던데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 써놓던 부부가 이제 강화물을 이용해서 남편을 바꿔봐야 되겠다. 행동주의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적 강화물은 뭐예요? 남편이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귀가했을 때만 잠자리를 허용한다. 이런 거. 뭐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술을 안 마시고 왔을 때 남편이 뭐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해준다. 이렇게. 이건 정적인 강화인데 부적인 강화는 뭐예요? 술을 안 마시고 왔을 때 뭐예요? 잔소리를 안 한다. 바가지를 안 긁는다. 이런 거. 어쨌든 더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처벌은 뭐예요? 술 마시고 오면 대문 짬가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처벌이죠. 이거는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너무 처벌을 많이 하는 상사분들은 어때요? 직장에서 굉장히 그죠 사람들에게 좀 잘못된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또 반주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행동주의 심리를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사람이 꼭 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어떤 행동은 관찰만 해도 모방한다. 그렇죠. 실험을 해봤더니 유치원 아이들한테 두 그룹 나눠가지고 이쪽 방에서는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잔인한 영화를 보여주고 이쪽에서는 평화로운 걸 보여주고 30분 보여준 다음에 이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었더니 얘들은 즉각적으로 막 친구를 때리는데 이 아이들은 안 그랬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30분의 실험 가지고도 관찰한 게, 어렸을 때부터 관찰한 게 모방을 하게 된다는 거.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걸 싫다고 알면서도 화가 났을 때 나도 또 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술 같은 거를 어른하고 배워야 되는 게, 막 머리가 좀 이렇게 어질어질해질 때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보면은 어떤 걸 보고 자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유치원 아이들 소꿉놀이만 시켜도 나온다 그래요. 이제 뭐 엄마 역할, 아이 역할 하는데 부부가 좋은 집안 아이들은 아침에 그죠? 아빠 다녀오세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요.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자주 다투는 집 아이들은 소꿉놀이 시키면은 오늘도 또 핸드폰 꺼놓을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죠? 놀이치료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운다 이런 거. 행동치료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그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적응 행동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조건 형성의 원리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러니까 고전적인 조건 형성은 뭐예요? 짝짓기였죠. 그죠? 도시락을 보면 침이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어떤 환자가 불안하다. 이 사람을 정신분석으로 치료할까?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 근데 행동주의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우연히 불안이 생겼을 수가 있다. 강아지한테 한번 물린 아이가 모든 개가 무서운 게 아닌데도 일반화를 통해서 모든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무의식을 치료하기보다는 이 조건 형성의 원리를 가지고 어때요? 짝짓기를 해주는 거죠. 좀 강아지 그림 보여주고 조그만 애완견 가지고 엄마가 쓰다듬는 거 보여주고 차츰차츰 하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거. 이것도 이제 행동치료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가 이제 그런 거죠. 올페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불안을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 조건 형성의 원리를 거꾸로 이용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시험 평가 불안 있죠, 그죠? 시험을 앞두고 뭐 일주일 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적게 만들어요. 시험이 7일 남았다. 가장 두려운 게 뭔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랑은 뭐예요? 이 시험에 대한 공포와 정반대되는 근육 이완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평화로운 저 같으면 이제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다에서 시험을 생각한다. 그렇게 안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안 불안한 것부터 연습을 해서 이제는,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게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등굣길. 그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시험지 갖고 들어올 때,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불안이 적어지게 짝짓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 때 짝을 지어주는 거. 행동주의가 짝짓기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보고 놀라는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랄 때 어떻게 하면은 공포를 없앨 수가 있을까? 잘하면 보면 공포를 느끼니까 또 다른 거와 짝을 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라하고 장동건을 계속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소비자 심리를 연구하다 보면 바로 행동주의예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가가지고 다 읽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선전한 거에 끌리기 때문에 광고 모델에 돈을 많이 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끌리니까. 역조건 형성은 없애려고 하는 부정반응, 불안에다가 그거랑 짝지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자라가 무서웠는데 짝지을 수 없는 멋있는 장동건. 또 시험 불안과 바닷가의 평화로움 이런 거. 짝을 지어서 연습하는 거.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안 배울 때 하고 있었잖아요. 면접을 기다리면서 두려울 때 속으로 막 숫자를 세거나 불안한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게 다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짝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티커 붙이는 것은 토큰 경제라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만성 환자로 입원을 하면 뭐가 힘드냐면은 우울증 환자들은 아침에 안 일어나고 세수도 안 하고 먹지도 않으니까 병원 환경이 막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간호사를 더 둘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병원 매점에서만 사 먹을 수 있는 토큰을 줬죠. 우울증 환자들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뭐 그까짓 거 받으려고 뭐 세수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우울증 환자다. 살기 싫어서 세수도 안 하고 화장실 갔더니 거울 보니까 더 살기 싫죠. 엉망이니까. 어쩌다가 세수를 하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병원에서 토큰을 주니까 매점에서 맛있는 거 바꿔 먹다 보니까 기분이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그때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병원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 할 때마다 요때만 줘야 됩니다. 불쌍하다고 몇 개 주면 안 되고 토큰으로 보상을 해서 나중에 특권 많이 모으면 외박도 시켜주고 이래서 부적응 행동에는 강화를 주지 않고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행동치료이고 이번에 세 번째 입장은 인간은 그래 정신분석도 있고 행동주의도 있다. 근데 인간은 더 중요한 게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지치료가 나왔습니다. 에픽투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실체에 의해서 혼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견해 때문에 혼란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한국의 실체, 세계적인 실체, 실체는 현실이죠. 그죠? 현실 경기가 어렵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견딘다. 뭐의 차이예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해석하는 존재다. 이거를 또 이제 치료 기법으로 쓰는 게 인지치료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관점은 우리가 우리 환경을 관찰하고 내가 지각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인지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인간은 감정도 느끼고 행동도 하는 존재지만 그죠? 이거를 밑바닥에는 인간의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뭐예요? 어디에 덫에 걸리는 거죠. 그죠? 감정 우울한 거는 치료가 안 돼요. 점점 커지는데 나중에 죽고 싶죠. 근데 그 밑바닥에 비관적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우울증 환자도 어때요? 이 행동치료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할 때 보상을 주는데 인지치료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사고를 수정해 주는 거.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자들은 인간은 정보 처리자.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 뭔가 처리하고 강의 들으면서 언제 공과금 내야지 뭐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그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들이 각자 어떤 정보에 주목하고 우울한 사람은 맨날 실패한 거에 주목합니다. 실패한 거, 내가 손해본 거, 열등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걸 연구해서 사람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정보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해서 변형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 허무하다. 빈 컵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버려둬도 능동적으로 선택적으로 정보를 자기 성격에 맞게 모으고 창조한다. 그래서 인지치료는 정신분석과 마찬가지로 내면을 보긴 보는데 무의식을 보는 게 아니고 충동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하는지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봐라 이렇게 애먹이는 직원을 봤더니 생각하는 방식이 나와 너무 다르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는 인지적인 접근이 행동의 1차적인 원인으로서 그 학습적인 조망과 달리 외부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생각과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책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생활은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름대로 특정한 영역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특정한 영역이죠. 그죠? 에 대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식은 뭐예요? 경험에서 나온 생각의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아침마다 내가 누군가 혼란스럽지 않은 거는 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나에 대한 도식을 뭐라고 그래요? 자아개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아개념. 그래서 우리가 내 직원, 내 동료,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뜯어 고칠 수가 있죠. 지도가 잘못되면 자꾸만 내비게이션 잘못되면 잘못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식은 어때요?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인지 과정에. 그래서 한번 지도가 생기면 어때요? 나 하면은 척하고 신속하게 나를 확인하고 단위로 묻고 정보를 채워넣고 나 하면은 나 선생님이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생각하면서 빠진 정보 어디 가서 누가 날 좀 무시하면은 내가 선생님인데 이렇게 대접받으시는 그렇게 빠진 걸 채워 넣으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할 때도 그렇고 목표에 도전할 때도 이렇게 그 생각이 뭉쳐가지고 생긴 그 도식은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임상적인 관점, 환자를 치료하는 걸 임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임상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환자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자기도식입니다. 이 환자가 자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는 사회 경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 같은 거. 그게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못 말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 지도가 그런 거. 과거에 실패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열등감에 빠진 마찬가지죠. 자기 지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지도가 뭐예요? 거기에 감정까지 실려 있다는 겁니다. 과거 학습사, 그 사람이 어떻게 대접받았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뿌리가 깊겠죠. 자기도식은 특히 그 사람이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평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 이게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 이건 뭐예요? I can do. 난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자기를 높게 볼 수 있죠. 그런 거. 암 환자가 극복하는 것도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자기 효능성에 대한 확신의 강도. 현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로 말기 암 환자가 나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끌어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데도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때? 항상 시달리죠. 1등을 하면서도 자기를 믿지 못할 때 정신건강이 안 좋죠. 효능성이 없다고 지각을 하면은 잠재력이 그죠? 꼽히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그런 거 할 때 그죠? 이렇게 자기를 나는 무력하다 이렇게 소심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뭐예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포기하고 안 하고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런 현실적인 자기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 꿈을 크게 갖는 그런 효능감이 좋다는 겁니다. 굉장히 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래서 그 과대망상은 아니겠지만 자기를 믿어주는 효능감은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고. 이걸 또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을 때 못 믿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아랫사람을 키우지를 못하죠. 일을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아랫사람들 불만이죠.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저 분은 자기가 다 일을 갖고 주무르면서 일이 많다 그러고 이런 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그죠? 이 현실도 알면서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학자 중에 아론 백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 놓으니까 자꾸 재발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정말 그 도식이 중요하구나. 우울증 환자들이 그죠? 부적응 행동이 우울증일 때 현실과 안 맞는 개인적인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나는 어땠다. 삶의 초기에 물론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엄마가 없는데도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나를 재활성화. 자꾸만 내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이기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조금씩 고쳐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내가 지도처럼 들고 다닌다. 도식은 나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준다.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갖고 있어요? 실패한 거, 거절당한 거. 그 결과에 과도하게 주목한다는 거. 실패한 현실이 있었겠지만 지나간 과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지도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백이라고 하는 그 의사는 우울증 치료하면서 환자가 생각할 재구성, 또 그래서 그런 생각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상행동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거, 어브노말을 말합니다.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어브노말이죠, 그죠? 어브노말. 죄송합니다. 이 행동을 계속 유지시켜온 비합리적인 신념을 그 생각이 맞지 않다는 타당성을 논박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부정적인 해석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미래를 덜 비관적으로 보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그 의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불안하거나 우울한 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붙이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직장도 못 갈 정도가 돼야 우울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생각.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뭐예요? 자동적인 생각이 맞죠. 무의식적으로. 척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타인의 동기를 잘못 가정하고 저 A라는 사람 이런 것 같아. 나의 짐작. 너무 붙들고 늘어졌을 때. 또 부정적인 자기 진술. 자기를 깎아내릴 때.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인 그런 부정적인 지도 중에 하나는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유 제가 뭐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무슨 성공을 바라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죠? 다만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죠. 또 나에게 중요한 사람한테 꾸중이나 비난받으면 끔찍하다 이런 거. 뭐 조금 창피한 거지만 또 고치면 되죠. 그렇죠? 또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의 지도가 너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노이로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지치료는 이제 심리학자인 앨리스가 그죠? 인간의 행동은 우울증이든 뭐든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그 사람이 신념, 뭘 믿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나도 모르게 많이 생기는데 감정이 적당해야지 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막 방방 뜨거나 다 업무에 방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강한 정서는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데 이건 결국 밑바닥에 보면은 수정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을 잘하거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서류 결제 받고 와서 막 흥분한다. 과장님을 막 그저 싫어하면서 그 밑에 깔린 생각 보면은 과장님이 날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왜 과장님이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잘못된 시점이 아동기 때 물론 엄마한테 칭찬받던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을까? 이래서 이 사람이 합리적인 이런 정서 치료라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감정도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적인 사고를 증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그렇게 되면 행동도 바람직하게 되고 그래서 뿌리에다가 생각을 뒀다는 겁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내가 상담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검사를 해서 연습하도록 그래서 바람직하게 내 행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앨리스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 과정을 나중에 이 인지 치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후반부에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기초만 다루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속으로 해볼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ABC 이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C부터 들어갑니다. C는 뭐냐면은 그 행동적인 결과, 여러분들의 정서나 행동의 결과, 정서가 내가 짜증이 난다, 뭐 이렇게. 나 오늘 왠지 짜증나는 것 같아. 왠지라고 하는데 잘 봤더니, 그죠? 그, C는 뭐예요? 어떤 사건에 접했을 때 내 생각이나 태도,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내 감정과 행동의 결과가 나타났다. 불안이나 짜증이 막 났다. 이럴 때, 그죠?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한, 그러니까 C는 간단히 말해서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무심하지 않다, 뭐 이렇게. 그거를 사건 탓을 한다는 겁니다. 사건이에요. 나를 건드린 사건, 과장님이냐, 뭐 이렇게. 사건이나 행위 이런 거. 액시던트라고 합니다. 증상은 이제 컨시퀀스라고 전공을 얘기하는 결과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할 때는 나를 건드린 사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거를 예. 신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념이나 사고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과장님 만나고서 결제 받고서 짜증이 났다. 과장님 성격도 까다롭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결제 받고 A라는 사람은 과장님이 나를 지적한 것은 잘 하라고 하신 것이다. B라는 사람은 나를 싫어해서 그렇다. 이 사람에게 증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증상이 생기면은 힘들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바꿔보자. 이거를 치료자가 논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디스퓨트예요. 과장님이 너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왜 너를 짜증나게 했느냐. 밑바닥에 보니까 나는 최선 다해서 인정받아야 된다. 최선 다하면 인정받으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내 생각을 검증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거를 상담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펙트라고 합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일기 쓰듯이 여러분들 혼자 살 수 있어야죠. 그죠? 내 마음이 왠지 무심하지 않다. 안정돼 있지 않고 짜증이 나고 하면은 그 증상이 있다면은 사건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나의 믿음이 있다. 빌리프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지만 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때 이 상담의 효과를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게시판에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 B, C, D인데요. 그죠? 나를 자극하는 그 앞선 사건은 많아요. 과장님의 결제, 뭐 승진의 결과, 또는 뭐 부부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또 시부모님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친구들과의 관계. 근데 이게 바로 나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짜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봤냐.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생각한 사람은 감정이 적절하고 행동도 그렇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감정도 부적절하고 행동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의 자유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과 비합리적인 생각의 차이점은 합리적인 생각은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는다는 겁니다. 나 이혼했으니까 실패했어. 이렇게. 이혼했다고 꼭 실패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변화했으니까 네가 뭘 할 거냐. 이걸 찾아야 되죠. 이 꼴은 아니죠. 그래서 숙제를 냅니다. 이혼한 사람 100명 만나보고 물어보고 와라. 그랬더니 아니죠. 그죠? 그리고 검증 가능성. 실제 만나봤더니 모두 실패했느냐. 또 그 생각이 맞다고 칠 때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가 이혼한 게 실패라고 믿으면 뭐예요? 기만 죽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생각은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자꾸만 뭔가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정서적 행동적으로 파급 효과가 우울증만 생긴다. 여러분들께서 자기 생각을 그죠? 논리적으로 검증해 봐서 파급 효과가 긍정적이 되도록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아주 우리에게 공통적인 비합리적인 생각 중에 당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머스트, 뭐뭐 해야만 한다. 나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이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적당하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될 때 경직이 되죠. 타인에 대한 거. 모든 사람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접해야 된다. 또 친구 모임에 갔다 하는데 10명 중에서 9명이 날 좋아해도 1명만 날 싫어해도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뭐 왜 그러긴 그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이 날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잘못 보는 거 그 사람 자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소망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죠? 그렇게까지 안절부절할 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밑에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은 이래야만 된다. 원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뭐 뉴스에 나와서 한두 명 죽은 건 뉴스도 아니고 요즘에는 하도 대형이 사건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남의 집에 막 그런 사고 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내가 불행을 겪으면은 끔찍하게 여기는 거. 이것도 뭐예요? 세상은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안 일어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면 뭐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불행을 듣고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위성, 머스트, 뭐뭐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뭐예요? 이게 과장을 하게 되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인내심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정서장애다,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거. 요즘에 물난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겪은 사건이라면 뭐예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내가 이번에 운이 없었구나. 어떻게 지금부터 극복을 해야 될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 근데 물론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가까운 사람, 남편이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큰 불행을 당했을 때 한 1년 가까이 우울하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 정상으로 봐요. 근데 그게 지나서도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생각을 좀 찾아봐야죠. 그죠? 이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세상에 절대로가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 한번 게시판에 경험하신 내용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지금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정신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에서는 뭐예요? 사람의 행동을 보상을 줘서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인간의 생각.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관점은 심리학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인간을 뭐 정신 분석 같은 이론을 자꾸 설정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있는 그대로 한번 연구하자는 겁니다. 행동주의처럼 뭐 관찰하고 뭐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 개념에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좀 날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인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죠? 죄는 밉지만 사람은 안 미운 거.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부모님이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 그래서 인간은 자나깨나 성장을 추구한다. 자아 실현. 이 동기를 갖고 있다. 그죠? 이런 거. 그래서 환경적으로 방해를 받긴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잠재력을 꼽히려고 한다.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게 있느냐? 당연하죠. 다만 방법을 잘못 쓴 거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웠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유명한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경험이 나에게 최고 권위가 있다. 유기체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경험을 중시해야 된다.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경험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 내부에서 진행되는 잠재적인 자가, 이런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신입생 환영회, 파티에 갔다. 뭘 경험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다르죠. 저 같은 경우 주로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누가 왔는가? 또 음식은 어떻게 대접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또 성공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은 누가 여기서 주인공인가? 이런 거 관심 많다고 그래요. 누가 무대에 올라갈 사람인가? 이런 거. 그래서 그 경험은 그 순간에 뭘 자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를 연구 많이 합니다. 또 자기라고도 하죠. 그죠? 자기 개념. 그래서 자기 개념,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거는 뭐예요?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각의 패턴. 우리가 아까 도식이 있다 그랬죠? 지도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딱 하면 선생님, 교사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때야 된다. 이런 거. 나는 사장이니까 어때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그게 패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항상 패턴으로 형성돼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 개념은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일단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한번 굳어지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인간 중심 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실현할 경향성이 있다. 자기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죠? 자기 개념을 나를 유지하면서 그죠? 이 경험의 자기를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부인하려고 한다. 어떤 학생이 나는 보잘것없다고 보는 학생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학생이 있는데 어쩌다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나를 낮게 보는데 시험에 90 이상 나오니까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형편없게 보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문제 바보같이 냈나 봐.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았나 봐. 우연히 맞았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걸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꼿꼿하게 쥐고 있지 않고 현재 진행되는 자기를 완전히 지각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난 남을 미워할 수도 있구나. 우리 남을 미워하면서 죄책감 같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순간에도 일단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남을 미워하는구나. 내가 유치한 게 있구나. 완전히 지각을 하면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솔직해지고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성숙한 사람, 경험에 개방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속으로는 그냥 남을 미워하면서 겉으로 착한 척 해보세요. 일치가 안 되니까 뭐예요? 개방을 못하죠. 걔 미워한다는 걸 숨겨야 되고 폐쇄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정적,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과정지향적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충실하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동기생을 미워한다. 유치하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은 발전하게 되죠. 이래서 미워했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할수록 미워하는 거는 한동안 머무르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로저스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상담을 할 때 그 심리 치료자는 인간의 잠재력을 안내해주는 사람이라서 첫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긍정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식이라고 이뻐하는 것도 조건이죠. 그죠? 내 자식이니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있는 그대로 사람이라는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사람을 치료한다고 봤습니다. 인간관계가. 교회나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뭐예요? 부처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존중해 주니까. 그래서 관계를, 그러니까 상담자의 인격적인 성숙이 중요하다고 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해줘라, 알아줘라. 그 다음에 전달해줘라. 아, 내가 들으니까 네가 그래서 서운했겠구나, 이런 거. 그래야지만, 그래서 네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인정해야지만 자기 개념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진실성. 치료자가 사람을 존중하면서 느낀 거, 만나면서 느낀 감정을. 내가 너를 만나보니까, 너 이런 점이 있더라. 누구를 시기하는 것 같아, 이런 걸 말해주는 거. 솔직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내가 네 친구니까 말하겠는데, 너 좀 이런 거 알아?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데, 친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존중하면서 그때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환자가 자기 감정에 주목하면서, 그죠? 굉장히 어때요? 치료자의 인격이 물론 도구긴 하지만,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그때 드는 느낌이에요. 솔직한 거는 내 입장인데 진실성은 내만의 입장이 아니고 사람으로 존중할 때 입장. 이런 거죠. 그렇죠? 저렇게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구나. 뭐 이런 거. 엄마가 하는 말을 막 반항하던 사람이 이제 청소년 상담할 때 상담자가 뭐 이런 거 대접을 해도 아이가 고맙다는 말 안 할 때 선생님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 알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접하는데도 고마운 마음이 안 드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를 안 들리죠.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행동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인지적인 관점, 인본주의까지 세 가지 관점을 양이 좀 많았는데요.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좀 장시간 동안 성격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3주 강의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 노트도 보시고 실제 경험하는 내용들도 질문으로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